네, 2020학년도 제2학기 한국현대문학 특강 6번째 강의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12일. 네, 아, 추분도 지났고 상강도 지났고 그 다음이 백로인가? 그리고 입동이죠. 입동이면 이제 겨울로 접어들죠. 11월 초면은 이 절기는 거역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코로나와 함께 한 해를 시작해서 코로나와 함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생겼죠. 정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알아서 못 고치니까 바이러스가 급습을 해서 인간의 삶 전체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그 미래는 분명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전과 같은 패러다임으로는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고 이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그렇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대 여러분의 고민도 좀 더 구체적이고 심화돼야겠죠. 자, 김학국의 딸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또 통과 의뢰했죠. 출석 불러야 됩니다. 김필준, 이찬결, 최내정, 최은지, 권줄리, 박혜림, 전영재, 조수진, 정정념, 김동화, 김우현, 권민지. 민지 씨 이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뭐 생각날 것도 없지. 지난주 수요일 얘기했으니까. 김해국의 딸들 발표를 워낙 잘해서 우리 민지 씨나 효원 씨가 오늘 강의는 그렇게 길어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제 시간 안에 끝내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또 그렇다고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한다고 너무 나무래거나 타박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녹화 강의를 하다 보면서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긴 시간을 쫓기지 않고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얘기했나 모르겠다. 강의실에서 할 때는 딱 시간이 끝나면 5분도 더 하기가 어렵거든. 여러분 강의실도 이동해야 되죠. 또 다음 강의 학생들 기다리고 있지. 이 시간에 맞춰 끝내기 바쁜데 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강의실에서와 달리 쫓기지 않아서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렇죠? 못다한 얘기 없이 얘기를 마무리할 수가 있으니까. 김지환, 문조서, 조우동, 문조서 잘 듣고 있나? 이빈, 반효원, 전우진. 김학국의 딸들은 뭐 이전 작품들, 뭐 회색인이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어렵지가 않죠. 물론 통영 지방 사투리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문구나 뭐 조정래 태백산맥이나 또 채만식이나 이런 사람들 작품을 읽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투리도 사투리지만 그 문장이 달라요. 이런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지역
사투리 속으로 뛰어들 수가 있죠. 그리고 언어의 다양한 향연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김약국의 딸들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투리는 많지가 않아요. 이게 또 요즘은 이 검색 엔진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방언들도 다 찾으면 나오죠.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서기두가 주막집에 가서 술을 먹다가 한도리를 만나지. 한도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눈이 번쩍번쩍 빛난다. 한도리는 옷소매를 끌어당겨 얼굴을 닦으며 기두를 노려본다. 다리몽댕이 뿌질러지기 전에 나가라. 이러니까 우리 한도리가 내 발 가지고 내 왔는데 무슨 상관이요. 토영 땅을 도구로 샀소. 이 도구로 샀소. 도구로. 나는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인데 경남에서도 쓰이고 전라도 쪽에서도 쓰이는 말입니다. 도구로 혼자서 다 모조리 이런 뜻인데 이런 어휘들만 감을 잡으면은 읽어내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투리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 화용론적 상황이라 그러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뉘앙스랄까 인터네이션까지 다 고려해야 제대로 그 의미를 음미할 수가 있는데 활자로 읽다 보면은 좀 놓치게 되죠. 그런 지점들을 놓치게 됩니다.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남겨둘 수밖에 없죠. 자, 읽기 바랍니다. 김도연, 김현아, 황재민. 영화 버전도 있고 우리 드라마 버전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서 소설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거리를 가늠하거나 또는 재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김약국의 딸들은 1962년 작품입니다. 62년 뒤에서 설명할게요. 박경리는 뭐니 해도 토지가 대표작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16권짜리인데 지금은 20권짜리로 나와 있죠. 언젠가 우리 한국어문학부에서 토지를 읽을 예정입니다. 지금 2학년 과목 한국현대소설의 작가와 현장에서 김석도의 화산도를 읽고 있는데 내년에는 박경리의 토지를 읽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 현대문학 특강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 4학년이어서 내년에 듣기는 좀 어렵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한 권씩 읽으면서 토지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토지 얘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자, 오늘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요를 잠깐 볼까요? 김약국의 딸들이, 약국이란 말은 이 김성수를 부르는 호칭이죠. 김약국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옛날식 호칭 방법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직위 또는 벼슬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도 그렇죠. 김선생 하듯이 뭐 김지사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김약국의 딸들입니다. 딸들의 방점이 있죠. 여기 1962년 을유문화사에서 간행됐다고 했는데 이 소설의 특징이 전작 장편 소설이에요. 이 전작 장편 소설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볼까? 전작 다시 전작 장편 소설. 장편 소설을 쓰면은 되게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하는 경우가 많지. 연재 소설이고 연재된 소설이죠. 근데 전작 장편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을 완성해서 바로 책으로 내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장편 소설을 잘라서 쓰는 게 아니고 한 편을 전체로 다 집필을 완료한 다음에 간행하거나 아니면 잡지 전체에 싣거나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전작 장편 소설. 김약국의 딸들은 연재한 게 아니고 전작 장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작가 박경리가 다 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서 의류문화사에서 간행했다는 것이지. 시간의 배경은 64년 고종이 즉위하던 해부터 시작해서 30년대 초중반이에요. 정확히 30몇 년인지는 조금 뒤에서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30년은 아니고 분명히 30년대 초중반 34년 35년 무렵인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장소는 통영인데 통영이 주요 무대고 서울에는 우리 용빈이가 대학로 근처에 살고 있죠. 저 뒷부분에서 용빈이 하숙집인가? 하숙집이죠. 하숙집이 대학로에 있고 이 근처에서 그 강극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데이트하는 동선 보세요. 대학로에서 경성제국대학을 지나고 창경원 쪽으로 와서 쭉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들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동선들을. 그게 소설 읽는 핵심이에요. 서울을 가장 잘 그린 작품은 식민지 시대 그 소설 작품은 뭐니 해도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 1일 이겼고 또 염상섭의 소설들 3대 3부작 무화과와 또 하나 뭐죠? 백군가? 그 작품들이 서울을 아주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통영이 중심 무대예요. 그리고 진주도 잠깐 등장하죠.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주에서 용빈이가 정윤이가 의사로 있는 병원을 찾아가지. 아버지 김약국 진단하기 위해서 암 진단을 받잖아요. 위암 진단을. 그때 이 정윤이하고 얘기를 나누는 곳 있죠. 촉성루에서 그때 신사 자리에서 촉성루로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긴밀하게 밀도 있게 이 소설을 읽으려면은 그 동선을 봐야 돼요. 이렇게. 근데 신사가 어디 있었고 신사 알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정신적으로 조선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신사를 곳곳에 세우고 참배를 하게 했지. 이 진주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이 진주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예요. 이 진주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텐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진주에서 용빈이하고 정윤이가 데이트랄까? 남매니까 육촌 남매죠. 육촌 형제니까 데이트라고는 할 수 없겠네. 둘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신사가 나오고 촉성루가 나옵니다. 진정 남강을 빼놓을 수가 없지. 이렇게 기술돼 있어요. 볼까? 저녁 때 용비는 김약국에게 자리를 깔아주고 바람을 좀 쐬고 오겠다 하며 여관을 나섰다. 행인들에게 신사가 어디냐고 물어서 그는 찾아갔다. 높은 돌층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용비는 끝없이 먼 여정을 느꼈다. 신사의 넓은 뜰에는 벚나무 잎이 빨갛게 물들고 있었고 온 시가가 눈 밑에 펼쳐져 있었다. 사닥다리 같은 남강 다리 위로 자동차가 달리고 강변 기슭에는 뿌연 대기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기슭의 대숲이 사각사각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낡아 빠진 촉성루 옆을 지나서 양편에 수목이 우거진 길을 따라 올라간다. 꼭대기에 이르는 서장대, 자그마한 누각에 다다르자 전망은 더욱 넓어지고 유유히 흐르는 남강 강물은 서장대 절벽 아래 아득히 보인다. 그러니까 옛 그 식민지 시대 신사 자리에서 촉성루로 넘어와서 이 서장대에서 남강을 바라보는 그 동선들을 잘 파악해 둬야 됩니다.
이 서울과 진주가 잠깐씩 나오긴 하는데 아무 통영이 중심이죠. 이 통영에 관한 진술 앞 앞쪽 시작하면서 한 5페이지쯤은 대단히 중요하죠. 통영을 전체 지도로 쫙 펼쳐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곳곳에서 이제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뒤에서 아, 지도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들 볼게요. 3대에 걸친 이야기죠. 3대.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제, 그 일대가 봉제, 봉룡, 봉희 3남매죠. 봉자 돌림입니다. 봉제와 송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연순이지. 연순은 이대고요. 여기 폐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강택진에게 시집을 가는데 강택진에게 철저하게 뭐 유린당하죠. 이 김봉재 집안이 이 송씨와 김봉재의 미묘한 갈등도 강택진에서 비롯하죠.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아주 야비한 캐릭터죠, 강택진. 그리고 복룡과 박씨 사이, 박씨는 숙정이죠. 함양이 시댁인 친정인 사람이었습니다. 복룡과 박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성수지. 성수인데 박씨가 복룡에게 맞자 송욱이라는 사람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얻어맞자 자신의 결백을 죽음으로 주장하죠. 비상을 먹었다 그러지. 비상을 먹은 뭐라고 하죠? 계속해서 본문에 나온 얘기가 비상 먹고 죽은 집안이란 얘기지. 비상 먹고 죽은 그 집안 자손의 운명이 그대로 성수에게 이어지지. 되게 운명론적 관점처럼 보이기도 해요. 해서 이런 박경희 소설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포석이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요. 예, 앞에서 박씨가 숙정이가 비상을 먹고 죽자 그 아이가 성수가 이제 큰 집에 가서 사는 거지. 그 성수의 삶 자체가 숙정이의 비극적 운명을 반복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쭉 전개되죠. 안 어렵지? 이 성수는 한실댁, 즉 탁분씨라는 그 여성과 결혼을 하죠. 아니 이 전통적인 여성이랄까요? 조선시대 성리학 중심의 이 세계관에 딱 들어맞는 여성상이죠. 한실댁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였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봉이와 이가에게서 봉이의 그 시댁이 이씨 집안이에요. 이중구지 이름이. 여기 소목쟁이 있죠. 소목쟁이 그 가구를 만들고 한 사람이지. 이 사이에서 윤씨, 윤정은인가요? 하는 윤씨죠. 윤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 연순과 성수 사이는 사촌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쪽도 사촌이죠. 고종 사촌이 되겠지. 이중구도. 이해가지? 이렇게 연순, 성수, 중구 이쪽은 다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대가 더 내려오지. 이 촌수 따지는 거 아나? 여기서 이제 삼촌들 여기 보면은 사촌들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은 육촌이 되지. 얘들끼리는 이제 그러니까 용숙이네하고 정윤, 태윤이네는 육촌간이 됩니다. 육촌 형제가 되죠. 그런 거 따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봉제네 일대 연순이네는 대가 끊기죠. 대가 끊깁니다. 강택진하고 옥화 사이에서 아이가 있는 걸로 되죠. 이 옥화와 아이가 나중에 빌런뱅이가 되잖아. 송씨 아니 그 강택진의
자식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페류나가 되죠. 페류나. 그 복룡인내가 성수로 이어지고 성수내 김약국이죠. 김약국 내에서 예, 다섯 자매가 있습니다. 용숙, 용빈, 용란, 용옥, 용해 다 외우셔야 돼요. 용환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6살 땐가 그죠? 예,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나죠. 송씨의 꿈이었는데 할머니 송씨의 꿈이었는데 그리고 이 다섯 자매가 이제 김약국의 몰락을 재촉하면서 아, 김학국의 딸들의 서사의 중심에 서게 되죠. 그리고 이중구 윤신의 집에 두 아들이 있죠. 정윤 의사입니다. 태유는 지하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정윤의 아내가 이순이 뭔가 그로테스크한 약간 선병질적인 이런 표현을 쓰죠. 선병질적인 여성처럼 보입니다. 태유는 이 용빈의 국민학교 소학교 동무이기도 한 순자 유부녀였죠. 순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 정리되죠. 인물 관계도만 잘 그려도 소설 전체 윤곽이랄까 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효원의 발표문에서 이미 봤었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국주 집안이 있습니다. 신흥 부자가 되죠. 예, 여기도 윤씨 맞죠? 윤씨 사이에 홍섭이가 있습니다. 홍섭이는 용빈이하고 예,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약국이 몰락해 가자 배반하고 마리아라는 부잣집 왜 장가를 가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주의자들 언제나 있습니다. 정홍섭 여기 정국주는 하동댁의 아들입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지서방, 지석원이 있고요. 옥화도 있네. 다 알죠 이제? 지서방과 무당 사이에서 태어난 한돌도 있고요. 강극이라는 친구가 마지막에 등장하죠. 태훈의 동지. 민족주의적 투사의 그 상징처럼 보입니다. 용빈이의 미래를 암시해주는 인물이기도 하죠. 상하이로 갔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교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다짐을 하겠다 그러죠. 마지막 장면이 출발이잖아. 출발. 이 용빈이의 행로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인물입니다. 강극. 여기 말고도 뭐 인물들 있죠. 주변 인물들. 예를 들면은 덕인애도 있고요. 분순이도 있고 시중등 사람들, 동네 노파들도 있고 또 그 어장에서 일하는 염서방인가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서사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은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장편 소설책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닙니다. 이 용숙이는 큰딸은 일찍 과부가 돼서 돈을 버는데 거의 뭐 악마적인 모습을 보이죠. 어머니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악마적인 모습, 인간형으로 등장합니다. 고리대금업자가 되기도 하죠. 우리 그 대구 사건에서 기억나죠. 대구를 팔겠다. 그 대화 장면이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용빈이는 신여성입니다. 신여성. 용란이는 욕망, 관능성을 대표하죠. 용숙은 물질적인 측면을 대표하고요. 용란은 관능적 욕망 또는 육체적 욕망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연학, 최연학과 결혼하는데 최연학은 아편쟁이였죠. 아편쟁이에 의해서 용란이 한돌과 만나서 정사를 벌이자 특히 한돌을 죽이죠. 한돌이하고 말리러 온 한실댁을 도끼로 죽이죠. 그리고 용란은 미쳐버립니다. 광인이 돼버리죠. 용옥은 불행한 결혼을 하죠. 서기두하고 결혼하는데 서기두의 마음은 용란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옥은 그 서서방이란 자기 시아버지에게 겁탈을 당할 지경까지 가죠. 용의 막내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추 설명이 다 됐죠? 이
내 자매를 통해서 용해를 제외하고 용해는 아직 어리니까 내 자매를 통해서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돈을 탐욕스럽게 욕망하는 그 모습도 우리 안에 있죠. 또 용빈처럼 교양 있게 뭔가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일하거나 살고자 하는 그 바람도 있죠. 또 용란처럼 성적, 육체적인 욕망을 가진 모습도 당연히 있죠. 또 용옥이처럼 현실에 잘 적응하는 모습도 있죠. 그런데 이 냈다 어떤 비극적인 비극적인 그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리죠. 그리고 이 김약국의 몰락과 함께 이 딸들도 하나하나 무너집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용숙이, 용빈, 용해 정도인데 용란이 미쳐버리고 용욱이는 자기 남편을 만나러 부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배가 침몰하면서 세상을 떠나죠. 아이와 함께. 비극적입니다. 용빈이의 행보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은 바로 강극이하고 대화하는 모습에서입니다. 뒤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가? 이빈 인물 관계도랄까 인물 개요만 봐도 인물 프로필만 개략적으로 봐도 딱 김약국의 딸들이 잡히죠. 확 잡힙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인물 관계도들은 책갈피에 잘 꽂아 두세요. 정리를 해서. 아니면 책 맨 앞페이지에 늘 얘기하잖아. 책 맨 앞페이지에 메모를 잘 해두세요. 빈 페이지에 이렇게. 그러면은 나중에 이 책을 펼칠 때 한눈에 전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이제 이 책을 다시 펼칠 기회가 있을까? 이런 책은 헌책방에 팔고 이런 책이 아니야. 평생 함께하는 책들이에요. 그럴 때 딱 이 책을 펼쳐보면 젊은 날 대학 다닐 때 이, 한국어문학부의 그 훌륭한 문학 선생하고 이런 책을 읽었었지. 그 기억이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 전체 개요는 용빈이가 간극에게 말하는 이 한마디에 거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김혁구의 딸들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김약국 집안의 그 비극은 숙정이라는 인물 그 박씨가 비상을 먹고 죽으면서 시작되죠. 그 어머니의 비극을 성수 김약국이 고스란히 이어받고 그게 변형된 형태로 딸들에게 다 옮겨가죠. 김약국의 비극이면서 몰락의 그러니까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등장인데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마 용빈일 것 같죠. 용빈이와 태윤 그리고 강극에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는 용숙이에게 기대했을 리는 만무하죠. 그래서 박경리 소설은 대단히 윤리적이에요. 윤리적인 지향성이 강합니다. 민족적인 가치를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분명히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토지도 그래요. 토지도 민족주의적인 경향성이랄까 이 지향성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아마 맨 마지막 챕터가 출발인 걸로 봐서는 용빈이와 용해가 통영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죠. 이제 무너진 통영을 뒤로 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일 텐데 그 용빈이 가는 곳이 어딜지 강극이와 함께 민족주의적 해방 투쟁의 길로 나아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혁명에 관한 얘기가 뒤에 언급이 되긴 하죠. 일단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소설 전체에서
정확하게 증거들을 들이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토지의 뭐랄까 예고편으로 읽기도 하죠. 비극적인 소설이라는 점에서 토지의 초반부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이 최참판 땡내 비극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토지로 가기 위한 예, 포석 또는 예고편이 아니었느냐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용빈이 강극에게 설명하는 요 한 단락에 김약국 내 비극 또는 몰락의 서사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아로 자라셨어요. 김성수죠. 복룡과 숙정, 박씨 사이에 태어났다 그랬지. 할머니는 자살을 하고 비상을 먹고, 이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것은 그 집안의 어떤 비극성을 예고하는 지표가 되죠. 메타포가 됩니다. 할아버지는 살인을 하고 송욱이라는 사람을 죽이죠. 함양 그 감액골에서 온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돌아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객사한 것처럼 보이죠. 아버지는 딸을 5 두셨어요. 큰딸은 과부, 용숙이죠. 그리고 영아 살해 혐의로 경찰서까지 다녀왔어요. 그 의사하고 이 치정 행위 때문에 경찰서에 가죠. 이 사건 때문에 홍섭이가 용빈이를 떠나게 되죠. 저는 노처녀고요. 다음 동생 용란이가 발광했어요. 집에서 키운 머슴 한도를 사랑했죠. 그것은 허용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반대했으니까요. 그는 처녀가 아니라는 험 때문에, 흠이야, 흠결, 험 때문에 아편장이 부자 아들에게 시집을 갔어요. 아편장이 부자 아들, 이 부자 아들은 최연학이고 아버지는 최상호였지. 최상호의 직업은 정미소, 방앗간 주인이었죠. 아편장이 그 부잣집 아들에게 시집을 갔다. 말이 좀 이상한데 부자 아들인 부잣집 아들이자 아편장이인 그 아들이죠. 아편장이에게 시집을 갔다는 얘기죠. 이 최연학이 한돌과 한실댁을 죽입니다. 결국 그 아편장의 남편은 어머니와 그 머슴을 도끼로 찍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실댁이고 머슴 한돌입니다. 그 가엾은 동생은 즉 용란은 미치광이가 됐죠. 한돌이 못 봤어 얘 하면서 다니죠. 미쳐서. 다음 동생이 이번에 죽은 거예요. 다음 동생은 용옥입니다. 부산에 남편 서기두를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밤배를 타고 그 배에서 죽죠. 아이를 꼭 껴안고 죽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딱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비극의 서사, 몰락의 서사입니다. 정리 잘 되죠? 아마 이런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 소설을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 밑그림을 읽어내야죠. 소설 속에서 읽어내면은 작품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인물 프로필과 용빈이가 강극에게 털어놓는 자기 집안의 내력, 이 부분만 발견하면은 김약국의 딸들 전모를 파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약국의 딸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바로 문학과 장소입니다. 어떤 이 훌륭한 문학 작품 하나가 태어나면 그 장소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죠. 예를 들면은 군산이라는 도시 있잖아. 이 군산이라는 도시는 채만식의 탕류와 함께 전혀 다른 장소성을 획득하게 돼요. 장소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죠.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은 충청남도 보령 같은 경우는 대천 보령이 있죠. 그곳은 이문구의 관촌수필로 전혀 다른 장소로 태어나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예산은 우리가 읽었던 방영웅의 불얘기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지. 이런 식입니다. 통영은 뭐니 뭐니 해도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과 함께 새로운 장소로서 태어났죠. 그래서 훌륭한 문인을 낳은 곳은 그 동네의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와 닿아요. 통영이 워낙, 그리고 그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윤희상 들어봤나요? 윤희상? 정말 세계적인 작곡가죠. 세계적인 작곡가입니다. 윤희상만 공부해도 통영은 전혀 다르게 와닿을 거예요. 현대 20세기 세계 음악사를 바꿔놓은 작곡가입니다. 동백님 사건으로 고생하다가 독일에서 돌아오지 못했죠. 윤희상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완 형제, 유치진 희곡 작가죠. 유치완 형제. 유치완은 시인이었죠. 알죠? 청마 유치완. 약국집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춘수 시인이 있죠. 김춘수도 통영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형님이라는 미술가도 통영 사람이에요. 아주 많습니다. 이 남망산이라는, 내 버전에서는 남방산이라고 자꾸 쓰던데 남방산이 아니고 남망산입니다. 이 남망산 그 조합공원에 가면은 이 사람들을 기념하는 시비가 있고 그래요. 등등 아주 뛰어난 그 예술가들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통영 한번 가면 꼭 들러보십시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백석인데, 이 백석은 통영 사람은 아니고 통영의 여성 박경린이라는 여성을 사랑했던 시인입니다. 백석 시 한 편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 백석의 시 통영 1에서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다. 이 시 한 구절 때문에 통영이 여행의 핫스팟으로 떠올랐지. 곳곳에 백석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 향기가 드리워지는 순간 그 마을, 그 동네, 그 도시는 전혀 다르게 와닿게 되죠. 이야기들이 스미게 되고 기억들이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단순한 공간이 아닌 하나의 장소로 태어나는 거죠. 오늘 키워드가 공간과 장소인데, 자 볼까요? 공간과 장소인데, 편의상 이 공간은 편의상 이렇게 구분합니다.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장소는 플레이스라고 해요. 모양이 안 나오나? 베렸다, 그치? 장소는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됐죠? 스페이스는 어떤 물리적 공간이에요. 철학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다 빼고 갑시다. 물리적인 공간이고, 이 장소는 물리적인 공간이면서 우리의 기억이나 추억들, 이야기들이 스민 곳입니다. 인문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 공간과 장소를 뭐 동일하게 쓸 수도 있죠. 당연히 쓸 수도 있는데, 요즘 그 인문지리학 쪽에서나 이 인문학 영역에서는 공간과 장소를 구분합니다. 공간은 내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임대하거나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를테면은 공간은. 장소는 이 화폐로 교환할 수 없는 의미가 깃들인 공간이에요. 그게 장소가 돼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그 커피숍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커피숍에 여러분이 이제 그 누구하고 함께 갔어요. 아니, 혼자 갔다 치자. 혼자 가야 얘기가 되겠다. 혼자 갔는데 그 커피숍에서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커피를 소비했을 뿐만 아니고
그 공간도 소비한 거지. 그 공간의 인테리어도 소비한 거죠. 거기다 커피값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정도는 알지? 그 분위기까지 다 소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000원이면 5,000원, 7,000원이면 7,000원을 주고 커피 한 잔뿐만 아니고 커피 한 잔을 둘러싼 그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의 디자인, 그리고 이 서비스까지 다 소비한 셈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냥 나오면은 아무런 그 기억이 없이 그 장소를 그곳을 지나치듯이 나와버리면 그곳은 그냥 공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하면서 끝나요. 이때는 공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커피숍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숍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뀌는 모멘텀이 마련됐다 치자. 그게 뭐 사랑이든 뭐 아니면은 뭐랄까 좋은 선배든 또는 친구든 그 순간 커피숍은 단순히 내가 비용을 치르고 소비를 한 그 공간의 범위를 훌쩍 벗어나서 나의 인생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의미를 지닌 곳으로 바뀌게 되지. 그때는 장소가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하자면 장소에는 이야기와 기억, 추억과 의미가 깃들어요. 근데 공간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나면 그만입니다. 이 공간과 장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근대화 과정은, 모더니제이션 과정, 근대화 과정은 장소를 지우고 공간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아파트를 얘기할 때 아파트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런 말 쓰잖아. 왜? 사는 것,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이 나온 것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내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깃든 그 장소로서 그 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 부를, 그 돈을 늘릴 수 있는,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 집을, 아파트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집이라는 인간에게 가장 본원적인 이 장소가 공간화해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획일적인 주거 공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만큼 우리는 그 공간에 맞춤한 인간으로 끊임없이 조정되는 것이지. 공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집이라는 비밀스러운 그 장소가 다 사라져버리고 획일화된 공간 속에서 우리는 획일화된 생각이나 표준화된 사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장소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 써요. 장소성 상실, 장소 상실의 시대. 우리의 추억이나 이야기나 사랑이 깃든 그런 그 장소들을 다 상실하고 공간만 점유하면서 이동하는, 흐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지. 이게 현대인들의 불안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것, 그건 장소가 없다는 것,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집 하면은 누구든 돈으로 먼저 환산하는 그 경향이 있죠. 공간이 화폐로 바뀌어버리는 순간 장소성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 통영이라는 곳이 오래된 곳입니다. 원래 통영은 삼도 수군 통제영의 줄임말이에요. 얘기는 길어질 것 같은데 짧게 얘기할게요. 삼도 수군 통제영 줄임말입니다. 원래 충무였고요. 삼도 수군 통제영이니까 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삼도의 수군, 해군이죠.
해군을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그 이 영은 이 관사 같은 거죠. 여기 우리 세병관 나오는 거 봤나? 북국민학교 나오고 그 세병관 그쪽이 바로 삼도수군 통제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참모본부 이런 거죠. 해군 참모본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순신이 여기에 통제사로 있기도 했죠. 그래서 충렬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이라는 세계 해군사의 길이 남을 이 대첩을 해전을 치렀죠. 한산도에서 바로 이 줄임말이 통영입니다. 통영 이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그 어촌 마을이었는데 16세기 후반에 삼도수군 통정이 마련되면서 신도시가 된 거죠. 군사도시가 된 거예요. 군사도시. 그러니까 군인들과 함께 다 사람들도 따라오겠지. 또 군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사람들도 따라올 테고 또 곳곳에 음식들도 모일 테죠. 통영 음식이 아주 맛있어요. 서울시장 가면 시락국부터 시작해서 또 통영 가면 충무김밥이 유명하지. 그리고 이 반닷지에서 먹는 해산물도 아주 맛있고요. 이 음식이 이 여느 경상도하고 좀 다릅니다. 그건 새로운 군사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또 이런 음식 문화뿐만 아니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군인들에게 제공되는 물자를 생산하는 사람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갓이 아주 유명해. 통영갓. 그리고 뭐 나전도 아주 유명하죠. 나전 칠기, 나전.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그 주물, 대장장이 이 무기 만든 것도 있죠. 아주 많습니다. 이런저런 산업들이 발달했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 조각보를 엮어서 하는 것, 잊어먹었네 것. 그것도 통영이 아주 유명합니다. 가방도 만들고 하죠. 이 새롭게 형성된 군사 신도시 통영이 전국적인 지목을 받게 된 것은 내가 보기에는 백석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백석을 알다 보니까 이제 이 백석보다 훨씬 세세하게 통영의 곳곳을 얘기해 놓은 소설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김약국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석을 통해서 김약국의 딸들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나 같은 경우는 김학구의 딸들을 오래전에 읽긴 읽었었는데 백석을 읽기 전에 읽었었는데 그렇게 확 인상에 남진 않았어요. 근데 백석을 만나면서 통영이 더 친근한 곳으로 다가왔죠. 여러 번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경리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윤희상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여기 전영림 미술관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한번 그림도 찾아보세요. 미술관 앞에 가면은 남해 5월이라는 맞죠? 남해 5월이라는 이 책방이 있습니다. 책방. 예쁜 책방이 있어요. 한번 통영 들르면은 이런 데 한번 쭉 찾아가 보세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 이중섭이 잠깐 머물기도 했었죠. 화가 이중섭. 아주 흥미진진한 곳입니다. 아무튼 이 통영이 어떤 공간으로 인식되었는데 뭐 지리적으로 남해 끄트머리에 이 거제도와 이 남해도라는 큰 섬 사이에 있는 이 항구 도시 정도로만 이해했었는데 한산도 대첩으로 역사적으로 이순신의 그 전설이 남아 있는 곳 정도로만 이해했었는데 백석을 경유해서 김약국의 딸들로 나아가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지. 정말 중요한 장소성을 획득하게 됐던 것이죠. 됐죠? 이게 문학의 힘이기도 하죠. 그 한 공간에 의미로 가득한 장소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산이든 계곡이든 아니면 마을이든 뭐 강이든 그 어, 공간들이 뭐 자연적 공간이든 사회적 공간이든 그 공간들이 기억과 서사를 갖춘 이야기를 갖춘 그 장소로서 다시 태어나는 데는 문학의 역할이 예, 크죠. 섬진강 하면은 우리 김용택 시인을 딱 떠올리죠. 낙동강 하면은 요산 김정한이라는 작가를 딱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한국 문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은 조명희의 단편 소설 낙동강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뭐 대동강 하면은 김동인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한강에 얽힌 또 문학 작품들이 많겠지. 지리산에 얽힌 작품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 문학 작품들 조선시대부터 쭉 축적된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그 지리를 재발견하는 것이죠. 이게 장소의 의미입니다. 설명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또 두고두고 기회 닿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이런 부분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한 설명들이 뒤에서 이게 지도를 통해 상세하게 볼게요. 여기 특히 앞부분 나는 이게 난암 버전으로 보고 있는데 93년에 나온 겁니다. 약 30년 전에 나온 소설책이에요. 여기 맨 앞부분에 보면은 통영은 다도의 부근에 있는 조촐한 어항이다 라고 시작해서 무려 5페이지에 걸쳐서 쭉 통영에 대한 설명해놔요. 이 봉제내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집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이 앞에 설명한 부분을 뒤에서 계속 변주 반복하면서 다시 앞부분을 뒤져보게 하죠. 또 지도를 펼쳐보게 하죠. 그러니까 대밭골에는 누가 살죠? 응? 누구야? 동아씨, 김동아 누가 사나? 대밭골에는 용숙이가 살지. 예를 들면은 동문 밖에는 누가 살고 시구문 밖에는 누가 살아요? 전국주가 살죠. 이런 식으로 쫙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토성문, 북문 토성문 쪽에서는 한도리와 용란이가 정사를 벌이는 그 집이 있었죠. 허름한 집. 그죠? 그 지도를 딱 깨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통영 그 여행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아마 길이 다 있습니다. 서문 고개가 어딘지 이런 게 다 남아 있으니까 김혁국의 딸들을 딱 들고 또 백석 시집 한 권 쫙 끼고 폼나게 통영 가는 거야. 통영이 완전히 이제 다른 장소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통영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지도 모르지.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은.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여수를 가든 목포를 가든 뭐 부산을 가든 또는 어디야 남해라는 곳을 가든 이성복의 남해 금산 있잖아. 시집 딱 들고 가는 말이지. 대구는 또 어떨까? 또 강릉이나 이 속초는 어떨까? 묵호는 어떨까? 묵호를 아십니까? 하는 소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르게 그 장소가 우리에게 풍요로운 의미를 안고 다가올 겁니다. 관광지로서 공간을 소비하는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이지. 그때 우리는 그 장소와 전혀 다르게 만나고 다른 방식으로 만나죠. 풍경을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견한 풍경 속에서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여러분 자신을 다시 또 만나는 것이지. 이게 여행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여행의 의미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문학 작품들이에요. 그 하나의 예를 지금 김학국의 딸들 통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앞부분 긴 설명의 일부만 보면 이렇습니다. 충렬사 얘기죠. 충렬사에 이르는 길 양편에는 아름드리 동백나무가 줄을 지어 서 있고 지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아지랭이가 감도는 봄날 핏빛 같은 꽃을 피운다. 실제로 충렬사 안에 가면은 400년이 넘은 동백나무가 있어요. 그 길 연변에 길가에 명정골 우물물이 부부처럼 2개가 나란히 있었다. 명정골 우물물. 구글링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는 그 충렬사에 쓰는 물이고 하나는 그 명정골 동네 살던 사람들이 쓰는 물이었죠.
음력 2월 풍신제를 바람의 신제죠. 이게 풍어제죠. 일종의 풍어제. 고기를 많이 잡기를 기원하면서 지내는 그 제사죠. 풍신제를 올린 무렵이면 고을 안에 젊은 각시 처녀들이 정화수를 길어내느라고 밤이 지새도록 찝은 내음, 찝은 화장품 냄새죠. 분. 박가분이라고 했죠. 박가분. 박씨가 팔고 다니는, 박씨가 만들었다는 분이 있습니다. 박가분이 아주 유명했어요. 이때 박가분. 여기는 이 나남 버전에는 박하분이라고 했던데, 박하분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건 박하 냄새 나는 분이 아니고 박가분입니다. 이 메이드 인 박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박 패밀리에서 만든 분이란 뜻입니다. 파운데이션 같은 거 있죠? 이 분이란 뜻이에요. 박가분. 지분, 분 냄새를 풍기며 득실거린다. 아녀자들이 많이 나와서 물을 깃고 또 씻고 한다는 얘기겠죠. 빨래터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통영 한번 좋은 친구하고 쭉 둘러보세요. 휴일에 있으면, 휴일에 시간이 허락하거든. 그러면 통영이 전혀 달라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저 뒤쪽 가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장면은 용옥이가 시아버지에게 겁탈당하기 직전에 도망 나오는, 뿌리치고 도망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앞부분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은, 참 나쁜 시아버지지.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은, 아미어우와 늙은 늑대의 격렬한 투쟁은 밤의 정막 속에 치열하였다. 용옥은 뒹굴면서 손에 잡힌 화로 속의 재를, 지금 인두로 다림질을 하고 있었잖아. 그죠?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 재를 서영감 얼굴에 뿌렸다. 그 재는 낮아빠진 자기 자신의 눈에도 떨어졌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우리 용옥이의 심정이. 그때 충렬사 쪽까지 왔죠. 충렬사 동백나무 밑까지 온 용옥은 이슬에 젖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꿈같이, 거짓말같이 밤이 정막 속에 묻혀 있었다. 나뭇잎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풀벌레가 울어도 그 소리는 정막을 더할 뿐이다. 달이 희미해지고 서문고개에 가려진 남쪽 하늘이 희뿌예졌을 때 물동이 소리와 발소리가 정막을 깨친다. 명정골 우물에 물길로 오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 인용한 그 이유를 알겠죠? 맨 앞에 전체가 묘사되어 있고 전묘하면 이렇다라고 했죠. 통영을 쭉 스케치해 놓고 이 스케치를 토대로 해서 곳곳에 이런 장소들이 드러난단 말이야. 충렬사 동백나무 밑은 이 용옥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그 심정이었을 때, 그때 그 기억이 서리게 되겠죠.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이 위치를 파악하고 또 사진을 통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가장 좋기로는 좋은 친구와 좋은 동무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 가서 2박 3일 정도 이 서호시장과 중앙시장 다니면서, 비싸지 않거든. 맛있는 그곳 음식들 먹으면서, 그리고 통영 그 꿀빵 있죠. 꿀빵도 먹고 충무 김밥도 먹고 하면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하나하나 쭉 이 지도를 보고 돌아다녀 보세요. 전혀 달라 보일 겁니다. 재밌죠? 나는 재밌는데 여러분도 재밌어야 할 텐데. 다음 페이지 보죠. 지도를 잠깐 봐요. 큰 지도를 한번 펼쳐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좁혀가면서 쭉 보세요. 한려수도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 통영이 여기 있죠. 통영. 여기 복주머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가 아마 북문 고개로 넘어가 쪽일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그 대전 통영 고속도로가 바로 이어져 이렇게. 통영이고, 여기가 미륵도예요. 미륵도고, 여기가 통영대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한도, 여기 한실댁 하고 윤씨 부인하고 여기 용화산 절에 다녀오죠. 미륵산에 있는 그 미륵산 쪽에 용화산이 있어요. 이쪽에 미륵도에 용화산이 있어요. 용화사도 있고 절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서 먼 길이죠. 먼 길 갔다가 오는 길에 그 어선 침몰로 아버지를 잃은 아이와 아낙네를 만나죠. 떡을 사다 주는 장면 기억하죠? 바로 요 근처입니다. 박경리 문학관이 산양면 요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자리에 박경리 선생 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묘가 있고 문학관이 있습니다. 한번 꼭 들러보세요. 예, 여기가 한산도고 여기가 거제도. 거제도가 아주 크죠. 거제도 지금 가거도 해가지고 연결도 있죠. 부산 쪽으로 이렇게. 이쪽이 남해도가 있습니다. 남해가 이쪽에 있고 이쪽이 여수가 또 이어지죠. 이렇게 쭉 한여수도 한산도에서 쭉 이어지는 곳입니다. 됐죠? 예. 또 거제도 하면은 여기 다리가 다 놓여 있습니다. 통영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긴 다리가. 거제 가면 또 포로 수용소도 가봐야지. 김수영도 여기서 한번 봐야 되죠. 그리고 최인훈의 광장도 여기서 봐야 되지. 또 장영학의 요한 시집도 바로 이 포로 수용소죠. 이런 장소성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용초도도 포로 수용소가 있던 곳입니다. 박영준이라는 작가가 쓴 용초도 근해라는 소설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작품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광장하고 상당히 닮은 소설입니다. 광장보다 먼저 쓰여진 작품이에요. 용초도 근해. 곳곳마다 이렇게 문학의 얘기가 있죠. 여기 한산도는 뭐 누가 뭐니 해도 이순신 얘기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쭉 이제 배를 타고 나오면은 이렇게 한산도로 이어집니다. 30분쯤 걸려요. 배를 타면은. 한산도 자전거 오르막이 있어서 자전거 타기 좀 힘든데 그래도 이 일주하는 뭐라 그러나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가 있고 또 뒤로 작은 섬들까지도 이어져요. 다리로. 기가 막힌 곳들입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 됐죠? 이게 이제 여기 지심도도 여기 있네. 지심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정도만 하죠. 그러니까 위치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목포하고 어떤 위도에 있는지, 부산하고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예를 들면은 우리 용무기가 서서방한테 당하고 나서 배를 타고 쭉 가잖아. 부산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어떤지. 그리고 용빈이가 부산에서 배를 타고 오는 것도 있죠. 이렇게. 그것도 한번 잘 보고. 이 동선들 보는 게 재밌습니다. 통영은 바로 이어지는 육로가 없었어요. 저기 육로가 없는 게 아니고 철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통영 사람들은 배를 타고 여기서 마산 거쳐서 이렇게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경부선을 탔습니다. 예, 대단히 재밌죠. 됐죠? 욕지도니 뭐니 우도니 영화도니 이런 게 다 앞에 다 나오죠. 앞에 김약국의 딸들이 쭉 나옵니다. 얘기가. 자, 조금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방방곡곡이라는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고마움을 표합니다. 여기가 안뒤산이죠. 안뒤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김학구의 딸들 지명이에요. 여기가 남망산이 남망산. 남방산이 아니고 남망산이 있고 여기가 맨대죠. 맨대. 맨대는 매운 데란 뜻입니다. 매운 데. 이게 흙을 쌓아서 이렇게 매운 곳이란 뜻이야. 그리고 여기가 판대죠. 판대. 여기가 터널이 있어요. 지하 터널이. 이 미륵도하고 있는 터널이 있어요. 여기서 타이코 볼이라고 나오잖아. 이 판대, 파사. 됐죠? 맨대, 판대가 있고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리골, 그리고 여기 명정골이 여기 있죠. 명정골, 여기 충렬사가 여기 있습니다. 충렬사에서 충렬사 정문에서 바라보면 왼쪽으로 서문고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간창골이 있고 여기가 세병관이 있어요. 세병관 북국문학교가 있는데 윤희상이 교사 노릇을 했던 곳입니다. 토성고개 북문 아닌데 북문 안쪽인데 여기에서 한도리와 용난이가 일을 벌이죠. 됐죠? 그리고 뚝지 활터로 이용되기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는 곳이 있었죠. 뚝지가 있고 여기에 서문고개 있고 대박골 용숙인네 사는 곳이고요. 갯문과 여기가 남망산과 동충에 안기듯이 있다 그랬지. 이렇게 여기가 강구안이라고 해요. 강구안. 강이 이렇게 이처럼 들어가 있지. 강구안이라고 그럽니다. 여기가 세터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서호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시락국이라고 그 장어 뼈를 고운 다음에 그 시래기를 넣어서 끓인 음식입니다. 아주 유명한 먹을거리예요. 여기 세터. 이게 배경입니다. 청마문학관도 보이네요. 유치원 문학관. 이 지도를 잘 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옮겨가는지 보세요. 여기 빠진 데가 몇 군데 있죠. 동문박 이런 것도 빠져 있고요. 이것도 한번 채워 넣기 바랍니다. 지도를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은 소설 읽는 게 훨씬 리얼하게 와닿아요. 입체적으로 와닿습니다. 됐죠? 일단 이 김학구의 딸들의 강조점을 장소성에 두고 이 인문지리적 방법론으로 읽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단히 흥미진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를 만나야 할 때입니다. 통영이라는 시입니다. 읽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통영이라는 시. 그 충렬사 앞에 백석 시비가 있는데 그 시비에 바로 이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좀 길어요. 전체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김학국의 딸들과 그 함경도 아니지 평안도 정주 사나이 백석이 만나면 어떤 장소성이 형성될지 잘 보세요. 통영은 백석의 고향이 아니고 백석이 사랑했던 이 박경린이라는 여성의 고향입니다. 쓸쓸한 사랑 얘기가 있었죠. 얘기하려면 하루 밤새야 돼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시만 보겠습니다. 이 통영에 관한 백석의 시가 한 4편, 5편쯤 있습니다. 각별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사랑했던 잃어버린 그 희미한 기억을 찾아서 통영을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유튜브에서 백석 통영 강의 이런 걸 치면은 내가 우리 동네에서 백석 특강을 한 게 아마 특강을 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5번에 걸쳐서 백석 특강을 했었거든. 기회가 닿으면은 한번 보세요. 아주 좋은 그 카메라로 찍어서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낭송, 마을 사람들이 함께 꾸민 낭송, 백석시 낭송도 아주 볼만하고 들을만합니다. 꼭 한번 찾아보세요. 통영, 구마산의 선창에선 좋아하는 사람이 울며 내리는 배에 올라서 오는 물길이 반날, 갓나는 고당은 가깝기도 하다. 잘 보세요. 구마산, 지금 마산, 구마산의 선창에선, 배를 타고 내리는 곳이지. 구마산의 선창에선 좋아하는 사람이 울며 내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울며 내리죠. 배가 배가 이게 항구에 머물면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하겠죠. 그 울며 내리는 배에 올라서 오는 물길이 반날, 그러니까 물길, 바닷길 따라 반날쯤 온다는 얘기지. 어디에서? 마산에서 통영으로 왔어요. 오니까 이게 어디냐? 갓나는 고장이야. 갓. 통영 갓 아주 유명해요. 갓나는 고당은 고장. 갓나는 고장은 가깝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다가 아니고 갓 같기도 하다라고 해야 맞아요. 갓 같기도 하다. 갓나는 고장은 그야말로 갓 같기도 하다. 갓처럼 생긴 것 같다. 이 학자들 사이에 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갓나는 고장은 가깝기도 하다라고 푸는 사람도 있고, 가깝다. 가깝지 않지, 물길이 반날인데. 그리고 갓난 고장은 갓처럼 생기기도 했구나 라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깝기도 하다. 마산에서 물길로 반날쯤 배를 타고 왔어요. 바닷길로. 봤더니 이 통영이 보이는데 그 통영의 모습이 마치 갓처럼 생겼다는 얘기지. 갓나는 고장이어서 그런지 갓 같기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람맛도 짭짤한, 물맛도 짭짤한. 우리 풍경을 구성하는 게 바로 이런 후각들이죠. 후각들, 미각들이 풍경을 구성합니다. 바람맛도 짭짤한, 물맛도 짭짤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 갔을 때 떠오르는 풍경들 있죠. 요즘 뭐 사진으로 남고 그걸 인스타그램에 남기고 이런 것 같던데, 되게 냄새로 기억되는 것들 있죠. 아, 그 동네는 이런 냄새가 났어. 또는 어떤 음식 맛으로 기억되는 것들도 있지. 또는 바람결로 기억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풍경이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풍경이란,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풍경이란 이 시각적으로만 우리에게 남는 게 아니고 오감의 풍경들이, 오감이 함께 풍경을 구성합니다. 냄새로 남는 풍경들, 맛으로 남는 풍경들, 또는 소리로 남는 풍경들이 있죠. 이거 사운드스케이프라고 그래요. 소리 풍경. 그렇죠? 또 촉감으로 남는 풍경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만졌을 때, 또는 바람이 스치는 그 내 살갗에 닿았을 때 그 느낌들이 하나의 풍경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에서는 뭐니 해도 음식이죠. 먹는 거지. 백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먹을거리가 유독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바람맛도 짭짤한, 물맛도 짭짤한. 짭짤하죠? 이 갯내라지, 갯냄새가 훅 끼쳐오는 거지. 전복에 해삼에 도미 가재미에 생선이 좋고. 전복, 해삼, 우리 김약국의 딸들에서 전복 얘기 봤나? 사람을 막 먹는다는 거, 바닷물에 빠진 사람을 먹는다는 얘기 나오죠. 험한 소리 나오지. 전복에 해삼에 도미 가재미. 전복, 해삼, 이거 전복 같은 거 폐류잖아. 폐류, 조개. 해삼이 생선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라 부르나 이런 거. 해삼에다가 또 뭐가 있어? 가재미와 같은 생선이 좋고. 가재미, 하얀 가재미 있죠? 백석이 가재미를 유독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래에 아개미에, 파래와 아개미. 파래는 알고, 아개미의 호루기의 젓갈. 호루기는 꼴뚜기입니다. 아개미 젓갈 있죠. 아가미로 담근 젓갈, 그리고 꼴뚜기로 담근 젓갈이 좋고, 파래에다가 파래 아개미 호루기의 젓갈이 좋고. 어떻게 끊는지 모르겠는데, 파래하고 그리고 아가미와 호루기로 담근 젓갈,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음식이 좋은 곳이고, 새벽녘의 거리엔 쾅쾅 북이 울고, 밤새껏 바다에선 뿡뿡 배가 울고. 이게 팥이란 말 들어봤죠? 팥이 우리 김혁구의 딸들에서 나오잖아요. 팥이. 그러니까 배가 고기를 잡아서 오면은 그 즉석에서 장터가 열려요. 그 어시장이 열리지. 이게 팥이야. 물결 위에 열리는 시장이라는 뜻이지. 박경리 소설의 팥이라는 그 제목의 소설도 있습니다. 팥이 풍경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새벽녘의 거리엔 꽝꽝 북이 울고, 밤새껏 바다에선 뿡뿡 배가 울고. 리듬이 참 재밌죠. 그 다음에 요 구절,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다. 요게 통영을 여행의 핫플레이스로 만든 구절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다.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다. 네, 왜 이 통영이 그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다음으로 이 시는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자, 이제 우리는 김학규 딸들 읽어서 훨씬 더 낯이 익습니다. 그죠? 집집이 아이만한 피도 안 간 대구를 말리는 것. 집집마다 아이만한, 그 어린아이만한 이 말이죠. 피도 안 간이란 말은 아직 핏물도 다 빠지지 않은 이 말이죠. 핏물도 빠지지 않은 대구를 말리는 곳. 대구. 우리 용숙이가 대구 5문만 주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대구가 워낙 중요한 어종이었던 모양이야. 통영에서 나는. 한때 대구가 씨가 말랐었는데 요즘에 그 배양에 성공해서 다시 먹을 수 있다고 그러죠. 정말 통영 가면 대구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나는 아직, 요즘은 그 좀 있어요. 대구가 나오긴 하는데, 가게 가면 대구를 말려서 팔기도 합니다.
집집이 아이마나 피도 안 간 대구를 말리는 것. 그리고 이 서기두가 선수를 선수 이 어장을 총괄하는 서기두가 계속 애달아 하는 것도 이 대구가 잡혀야 할 텐데 이거죠. 대구 중요한 그 어종이었던 것 같아요. 통영에서는 대구국 백석의 시 중에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를 그은 대구국을 먹는 장면이 나오죠. 황하장사 영감이 일본말을 잘도 하는 것. 이 황하장사는 잡동사니를 파는 그러니까 행상이에요. 행상.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람이죠. 황하장사 영감이 일본말을 잘도 하는 것. 일본 이게 1936년에 쓰여진 시란 말이야. 워낙 이곳이 물산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도 대단히 요충지여서 일본 사람들도 많이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외지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겠지. 이 태윤이나 이런 애들 유학도 시키고 그랬잖아. 그죠? 황하장사 영감이 일본말을 잘도 하는 것. 처녀들은 모두 어장주한테 시집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것. 어장주, 어장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 김약국이 약국을 접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장을 경영하죠. 그러면서 망해갑니다. 동시에 전국준에는 어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지.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리대금업자로 돌아서죠.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장을 운영한다는 게. 그 처녀들은 다 어장주한테 시집을 가고 싶어 한다 그랬죠. 통영말로는 천이라 천이. 천이가 왜 그래? 천이 하나 못 잡아와서 이런 얘기 나오죠. 옥화내선가 주막에서 한돌이하고 주고받는 얘기들 있지. 자, 그런 곳이야. 이 곳이 어디야? 통영이야. 산 너머로 가는 길 돌각담에, 돌각담은 돌을 쌓아서 만든 담입니다. 갸웃하는 처녀는 금이라는 이 같고, 금 이름이에요. 비단 금자죠. 산 너머로 가는 길 돌각담에서 갸웃하니 쳐다보는 처녀는 금이라는 이 같고, 내가 들른이겠죠. 내가 들렀던 마산 객주집 여관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마산 객주집 어린 딸은 난이라는 이 같고, 이 난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백석시에서는 박경린이죠. 박경린의 예명입니다. 박경린 이름이 비슷하네. 둘은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내가 들은 마산 객주집의 어린 딸은 난이라는 이 같고, 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썼었습니다. 이런 여러 이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난이라는 이름에서 연상을 하는 거지. 난이라는 이름 명정골에 산다는데, 우리 명정골 얘기했죠. 명정골 산다는데, 명정골은 산을 넘어 동백나무 푸르른 감로 같은 단 이슬 같은 물이 솟는 명정샘이 있는 마을인데, 이곳이 명정골이야. 이곳에 난이가 살아요. 샘터에 오구작작 물을 깃는 처녀며, 앞에서 풍신제할 때 풍경 봤었지? 샘터엔 오구작작 물을 깃는 처녀며 새악시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그이가 있을 것만 같고, 그이는 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이는 푸른 가지 붉게 동백꽃 피는 철엔, 푸른 가지에 붉게 동백꽃이 피는 철엔 타관 시집을 갈 것만 같은데, 다른 동네로 시집을 갈 것만 같은데, 긴 토시치고 큰 머리 얹고 긴 토시 있죠? 신부들이 끼는 긴 토시 있죠? 그리고 큰 머리, 가채라 그러지. 결혼할 때 여성이 머리를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큼지막하게 얹었었죠. 가채를 큰 머리 얹고 오불고불 너맷거리로, 그 너머거리로 가는 여인은 평안도서 오신 듯한데, 그러니까 평안도에서 온 것처럼 많이 닮았다 이 말이죠. 백석의 고향이 평양이니까 평안도니까 평안도에서도 이런 신부의 모습 봤었는데, 시집가는 신부의 모습 봤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평안도서 온 것처럼 많이 닮았다, 이런 뜻이죠. 긴 토시 끼고 큰 머리 얹고 오불고불 노맥거리로 가는 여인은 평안도서 오신 듯한데, 평안도에서 본 것도 같은데요, 이런 뜻으로 봐도 되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동백꽃 피는 철이 그 언제요.
이때 동백꽃 피는 철이면 시집을 갈 것 같죠.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백석은 이 박경리라는 통영의 여성을 소개해준 친구에게 뺏겨요. 신현중이라는 사람한테. 그 삼각관계가 복잡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상세한 강의는 이 마을 훈장 정선태 백석 시인을 만나다라는 그 강좌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 보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옛장수 모신 사당, 이게 충렬사지. 옛장수는 누구야? 이순신. 통영하면 또 이순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옛장수 모신 낡은 사당의 돌층계에 주저앉아서 나는 이 저녁 울듯 한산도 바다의 뱃사공이 되어가며, 지금은 안 보이는데 충렬사의 계단에서 봐도 안 보이는데 건물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옛날엔 보였던 모양입니다. 한산도 바다의 뱃사공이 되어가며 영 낮은 집, 영은 그 지붕이죠. 지붕 낮은 집, 지붕의 이게 뾰족한 부분 있죠. 영 낮은 집, 담 낮은 집, 마당만 높은 집에서 열 나흘 달을 업고, 열 나흘 달을 등에 등지고 손방아만 찝는, 손방아는 손을 이렇게 찢는 거죠. 뭔가 애를 태우면서, 뭔가 그리워하면서 손방아를 찢는 내 사람을 생각한다. 자신의 사람을 생각한다. 자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도 새로운 장소로 발견되는 것이겠지. 백석에게는 그랬던 모양입니다. 더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통영이라는 곳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재발견되는지, 새로운 장소로 떠오르는지 김약국의 딸들과 함께 백석의 시 통영을 보면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장수 얘기했고요. 김약국내, 선비풍의 김약국내가 몰락하고 이제 새로운 신흥 부자가 등장하지. 대표적인 예가 정국주입니다. 정국주의 아들이 정홍섭이었죠. 기억나지? 홍섭이하고 이제 용빈이하고 혼사 얘기가 있었죠. 이 홍섭이는 암마리아라는 서울의 부잣집 딸에게 장가를 듭니다. 이 용빈이의 배신감이랄까요? 고민이 번뇌가 적지 않았겠죠. 정국주의 그 내력들을 보세요. 정국주는 김약국이 어릴 때 집에 드나들며 이를 거들어주던 화동댁의 아들이었다. 화동댁 기억나요? 떡 이렇게 은숟가락인가를 훔쳐오고 하는 사람 있지? 그 사람입니다. 하동은 구례, 하동. 여기 하동이 토지의 무대지, 토지. 토지 문학관이 있어요. 박경리를 알려면 세 군데를 가야 됩니다. 통영, 박경리 문학관과 박경리 그 묘소 있는 곳, 그리고 하동, 섬진강가의 구례 하동 쪽에 아주 멋진 그 토지 동네가 있어요. 토지 마을을 이렇게 다시 꾸며놓은 곳이지. 그리고 섬진강 그 모래 백사장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원주에 토지 문학관이 있어요. 토지 마을이고 하동에 있는 것은 원주 토지 문학관이 또 있지. 세 군데를 함께 봐야 됩니다. 박경리 문학의 여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동댁 가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동댁의 아들이었다. 가난하게 자란 그는 처음엔 옹기장이었으나 옹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어장을 시작하더니 옹기장에서 어장 몇 해를 연달아 어장이 잘 되어 거금을 모았다. 지금 어장에서 손을 떼고 양조장을 경영하는 한편, 양조장, 술집, 도가죠. 술집을 하는 집은 늘 부잣집이었습니다. 마을 유지였죠. 우리 태백산맥에서도 누구죠? 정화성인가? 그쪽 집이 우리 양조장이었지. 우리 그 소화가 좋아하는 남자 있잖아, 왜? 양조장을 경영하는 한편 고리대금업자로서 통영에 갑부다. 고리대금업자. 얘들은 또 권력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연령 친일파이며 이 지방에서는 발언권이 센 조선인의 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 시골의 갑부가 김약국내가 잘 살 때는 혼인을 할까 싶었죠. 집안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다시 서울의 신흥
부자로 떠오른 안마리아네하고, 예,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믿는 신흥 부자하고 결혼하죠.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런 부분을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김약국내가 몰락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들, 예, 졸부들이죠, 졸부들. 그리고 친일파라는 이 권력과 가까운 전국준내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뭐 신흥 부유층이나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용숙의 경우에도 아주 어, 큰 소리 치고 다니는 부자지. 정말 돈이면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 용숙이는. 그렇지? 봐봐요. 이렇게 에, 씁니다. 작가는 김약국 댁의 살림은 기우는 일로를 달리고 있었다. 거절이라는 챕터에 거절. 어머니가 돈 빌리러 왔을 때 용숙이가 거절하죠. 500환만 빌려다오 하니까 난 땅 파서 돈 버는 줄 아요 하면서 뿌리치죠. 그 장면, 그 챕터입니다. 그러나 통영 바닥이 뒤집어질리만큼 소란스럽고 추잡한 화제를 던졌던 용숙은 영아 살해 사건이 있었죠. 번창의 일로를 달리고 있었다. 남의 말도 석 달이면 사람들은 쉽사리 잊어버린다. 그렇다고 하여 용숙에게 찍혀진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을에 돌려 세워놓고 손가락질하는 인심이지만 우선 돈이 많고 기승하고 청산유수같이 흐르는 변선 앞에는 당할 사람이 없다. 남의 일에 사서 욕먹고 시비받기를 꺼리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소한 어장애비나 장사꾼들 치고 용숙에게서 빚 안 쓴 사람이 없으니 아니 꼽고 천히 여기면서도 겉으론 귀부인 대접을 해야 했다. 그래야만 돈이 나오는 것이다. 용숙은 지난날에 당한 가지가지 모멸에 대한 반발로 혹은 보복심으로 그러는지 몰라도 더욱 화려하게 몸치장 살림치장을 하고 내보란 듯 활보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부탁이 있어 찾아온 사람이면 필요 이상의 존경을 강요하는 태도로 나갔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존경만 하면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축 없이 애누리 없이 세심하게 머리를 써서 돈을 깔았다. 뭐니 해도 큰 소리 치는 건 돈이더라. 그 말은 용숙에게 절대적인 인생 철학이었다. 이런 용숙이라는 인물의 등장도 흥미롭습니다. 예, 무던하고 비교적 윤리적이었던 김약국에 비해서는 용숙은 전혀 다른 인물이죠. 용숙이 돈을 모으고 그 통영 사람들을 휘어잡는 모습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다 왔습니다. 이 부분도 흥미롭죠. 혁명은 로만티스트가 이룩하는 겁니다. 대화 분량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작가가 이런 젊은이들에게, 그러니까 태윤이나 강극이나 용빈 같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 같죠. 그리고 태윤이와 정윤이 형제의 논쟁도 있죠. 정윤이가 현실 안주를 지향한다면은 태윤이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저항을 얘기하죠. 그 논쟁도 재밌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만난 강극과 용빈이 나눈 대화,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우리 회색인에서 잠깐 얘기했었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혁명은 로만티스트가 이룩하는 것입니다. 로맨티스트, 낭만주의자가 이룩하는 것입니다. 낭만은 뭐라고 번역하면 쉽다 그랬더라? 비현실주의 라고 얘기했었죠. 낭만주의는 비현실주의,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꿈꾸는 사람들이죠. 현실을 끊임없이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들, 현실 넘어 저 세계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낭만주의자들입니다. 비현실적이니까 이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기도 하죠. 세상 물정을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혁명과 이 로맨티즘은 늘 함께 갑니다. 그래서 혁명적 로맨티시즘 이런 말 쓰기도 해요. 혁명적 낭만주의. 그렇겠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혁명가라면은 혁명가들은 갈 데 없이 로맨티스트일 수밖에 없지. 요리가 들어왔다. 중국집입니다. 강극은 담배를 버리고 상해로 가자고 한 사람이에요.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김 선생님께서는 용빈이죠. 지금 선생 노릇을 하고 있죠. 혁명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죠? 라고 물었다. 라고 물었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문에 없어서 내가 넣었어요. 가로 안에 이렇게. 너무나 명확한 질문이었다. 용빈의 눈에 일순간 신비스러운 것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이내 미소를 하였다. 미소를 하였다. 웃었다는 얘기죠. 제가 참여하지 못한 꿈이라 생각해요. 혁명이라는 것은 맞았습니다. 꿈입니다. 더 적절히 말하면 신비죠. 혁명이라는 걸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그 의지, 혁명 투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태도 같은 것이겠죠. 의외군요. 강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까? 용비는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어떤 체온을 느끼며 반문하였다. 두 젊은이가 좀 가까워지는 것 같죠? 혁명은 로만티스트가 이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실리자가 장악하는 거죠. 로만티스트는 종국에 가서 패자가 됩니다. 패배한다는 얘기지. 그러나 로만티스트는 또 일어나죠. 어떤 세대의 가름길에서, 어떤 세대의 갈림길에서 이런 뜻이겠죠. 로만티스트는 결국은 패배해요. 실리를 가진 자들이 그 혁명의 과실을 따먹죠. 근데 또 어떤 지점에서 로맨티스트는 또 일어선다는 얘기입니다. 혁명을 혁명하는 과정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개념을 쓴다면은 혁명을 혁명하다. 그렇지만 혁명가들이 화나시겠어요. 로맨티스트라니요. 이 로맨티스트 그러면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폼이나 잡고 다니고 말이야. 뭔가 고특기도 올리고 낙엽 속으로 사라지고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혁명가 하면 뭔가 전투적이고 싸우고 그러니까 혁명가들이 들으면 좀 서운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간극이 말하잖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맨티시즘은 혁명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한 거죠. 그 중에서도 문학이 중요한 거죠. 이 문학이 바로 낭만을 공급하는 그 이 장이 바로 이 문학 예술이에요. 문학 예술. 그리고 문학 예술, 뭐 그게 음악이든 뭐 그림이든 뭐든 이런 문학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낭만적 에너지들을 공급받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죠. 현실에 매몰되지 않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다이내믹해지고요. 고여있지 않게 되겠죠. 지금 여기를 즐기면서 아모리 파티라 그러지. 지금 여기를 즐기면서 이 운명을 사랑하되 까르페 디엠. 지금 여기를 즐기면서 역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있지. 이 문장들은 한마디 한마디 잘 음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시 반복하지만 이런 젊은이들의 이런 생각에 박경리가 기대를 걸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26년생이라고 했죠, 박경리가. 그러니까 62년에 전작을 썼으니까 몇 살입니까? 36이지. 맞지? 36이면 상당히 나이가 들은 셈이죠. 물론 그 전에 데뷔는 했지만은 36세면 지금이야 젊지만은 이 당시는 중년이죠. 중년의 그 작가 박경리 선생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맨 앞에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민족주의적인 그 혁명, 식민지에 대한 비판을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시도했던 것 같죠. 물론 본격적이진 않습니다. 본격적이진 않아요. 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또 시간이 훌쩍 가버렸네. 소설 읽으면서 이런 부분도 주목해서 보면 재밌어요. 30년대 젊은이들의 문화 또는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어디쯤인가를 가늠할 때 이런 그 정보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여다봐야 돼요. 어디냐면은 용빈이가 아버지 김약국을 모시고 진주에 있는 병원을 가잖아. 기억나지? 그 정윤이가 의사로 있는 병원을 가죠. 그곳에 가서 이 정윤이가 아버지 김약국하고 대화하고 있는 틈에 이 용빈이는
윤희라고 하는 정윤이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듯이 말합니다. 이렇게. 용비는 그들의 끊어진 대화를 잇는다. 영화를 좋아하시는군요. 가끔 가죠. 일전에 나도 카리소메노 행복을 봤어요. 카리소메노 행복은 불란서 영화다. 저도 서울서 봤죠. 가비 모르레가 참 좋았어요. 그들은 영화 이야기로 화제를 메웠다. 이런 걸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찾아야 돼, 이걸. 카리소메노 행복이 뭔지, 응? 그리고 가비 모르레가 뭔 말인지 찾아봐야지. 그러면은 일본어로 쓰면은 카, 이, 소, 메, 노, 코후쿠라고 써요. 행복. 행복 이렇게 쓰는데 책 펼쳐서 보세요. 나 있을 거예요. 카리소메노 코후쿠라고 하고 가로 안에 뭐 헛된 행복, 일시적인 행복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지. 그러면 이게 실제로 개봉된 영화인지 먼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그 디테일들은 허투루 쓰면 안 되거든. 그러면 카리소메노 코후쿠를 찾아가야지. 찾아가면은 일본에서 개봉됐다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DVD를 볼 수가 있고 거기 주연 배우가 바로 까비 모르레라는 모르레 R이니까 모르레라는 프랑스 배우였어요. 이게 개봉된 게 1934년입니다. 개봉된 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봤다 했으니까 경성에서는 약 1년쯤 시차를 두고 개봉됐을 거야. 약 1935년 아니면 36년쯤 됐을 겁니다. 이 도쿄는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일본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이 파리나 뉴욕이나 런던과 거의 리얼타임으로 번역이 되고 영화가 개봉되고 그랬거든. 근데 경성은 조금 늦게 개봉됐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추적해 들어가 봐야 되는데, 아마도 35년, 36년에 경성에서 또 봤다, 봤, 본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서울서 봤죠. 이랬잖아. 용빈이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의 시간적 배경은 1935년 얼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요즘은 뭐 정보를 추적해 가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 구글링만 잘하면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리소메노 코호쿠를 찾기 위해서는 일본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야지, 야후 재팬을 들어가야 이게 나옵니다. 됐죠? 실제 그런 포스터를 한번 봐봐요. 포스터 내가 찾은 이건 위키피디아 프랑스어로 르보네르라고 했더니 이렇게 포스터가 나와요. 르보네르 1934 했더니 이런 포스터가 나옵니다. 까비죠. 까비 모를레고 샤르 보이에르죠. 둘이 주연했습니다. 뭐 줄거리 보니까 뭐 살인 사건과 사랑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르셀 레르비에르가 나오죠. 감독 마르셀 레르비에르 감독입니다. 이 영화가 조선까지 들어왔던 거지. 아마 이건 이상도 봤을 겁니다. 이런 영화들을 이상 알지? 이상이 많이 봤거든. 이상이 프랑스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찾아가는 게 재밌습니다. 어, 박경리는 26년생이니까 식민지 시대의 그 경험들이 예, 가까이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그 정보들 허투루 보내지 말고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0년대 젊은이들의 문화의 일단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을 추적하는 단서를 여기서 찾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런 게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우리 그 봉준호 감독이 디테일 봉테일이라 부른다 그러지. 봉테일. 그 소품 하나하나에 정말 온갖 신경을 다 쓴다 그러잖아. 80년대 어떤 담배를 폈는지 어떤 상표가 있었는지 정말 하나하나 따진다 그러잖아요. 고증을 해서. 이게 중요하거든. 그렇게 읽어가야 돼.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학국의 딸들을
영화를 만든다면은, 영화를 만들거나 연극을 만든다면은 키리소면의 행복 같은 포스터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지. 일본어 포스터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붙이지 못했네. 한번 찾아서 보세요. 네. 예. 오늘 김약국의 딸들은 장소 문제, 그리고 장소성 문제죠. 전국주와 영숙의 그 신흥 부유층의 형성 문제 간단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혁명과 로맨티시즘, 그리고 예, 카리소메노 코후크, 예, 이 행복이라는 르 보네르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이 보네르라는 뜻이 굿 아우어 이런 뜻이죠. 영어로 하면은 더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영화가 갖는 의미, 시대적 의미, 또 소설 배경과 관련성 속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봤다는 뜻이기도 하지.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소설을 읽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아주 다양합니다. 김학국의 딸들, 우리 5번째 소설로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장공으로 만나겠습니다. 꼼꼼히 읽으세요. 그리고 댓글 꼼꼼하게 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더 신나서 강의도 열심히 하겠지. 그렇지? 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